안녕하세요. 오유경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삶의 기쁨을 느끼시나요?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때? 아니면 뜻밖의 선물을 받았을 때? 미국의 시인 겸 또 사상가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가장 발전한 문명사회에서도 독서는 최고의 기쁨을 준다. 독서의 기쁨을 아는 자는 재난에 맞설 방편을 얻는 것이다. 요즘 불안하고 걱정되는 소식들로 심란한 때인데요. 독서의 기쁨을 느끼시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오유경의 인생 책방에서 모실 주인공도 독서를 취미라고 할 만큼 독서의 취미를 아는 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한 사무실. 한눈에 봐도 청송심 씨임은 확실해 보이는데 이곳에서 만날 주인공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관선 충남 도지사를 거쳐 민선 3기를 합해 총 4번의 도지사를 역임하면서 지사라는 호칭이 더 익숙한 심대평 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총리실에서만도 14년을 근무한 건 물론 3명의 대통령과 5명의 총리를 모신 행정의 달인이자 국회의원 2선을 역임한 정치인인데 현재는 정치와 행정 일선에서 물러나 여유롭게 보내는 심대평 전 위원장. 그의 인생책은 무엇일까? 리더 그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데이비드 브룩스가 지은 책인데 인간의 품격이라는 외면으로 볼 때 크게 성공했다고 자부할 만한 사람들은 특히 내면의 이런 겸손과 겸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잊고 살아왔을 수가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품격을 갖추지 못하고 외면만 번지르르하게 갖춘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 되어서 이 책을 반드시 한 번씩 읽어보는 게 바람직하다. 심대평 전 위원장의 인생책, 인간의 품격을 만나보자.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모실 분은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지방행정부서 등에서 40여 년간 근무한 행정 전문가이자 또 2선 의원이시고 자유선진당 대표를 지낸 정치인입니다. 얼마 전까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으로 활약하신 심대평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최근직함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심대평 위원장님으로. 근데 사실은 호칭이 많으시잖아요. 대표도 지내셨고 도지사, 시장, 어느 직함이 가장 좀 애정이 간다고 할까? 제가 공직생활을 한 50년 했는데요. 예. 그중에서 충청남도 도지사를 14년을 했습니다. 예. 당연히 도지사가 제일 귀에 익은 말이고 예. 뭐 특별하게 호칭을 거북하게 생각하는 건 없습니다. 어떤 호칭일 때가 제일 좋으셨어요? 도지사가 제일 좋았죠. 그러셨어요? 예. 듣기에 편했고. 예. 그 제가 오늘 뭐라고 좀 불러드리면 좋겠습니까, 호칭을? 그냥 아시는 대로 부르세요. 괜찮아요. 대표님이라고. 대표도 괜찮지만 네. 그것보다는 차라리 지사나 위원장이 낫습니다. 예. 제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예. 사실은 행정가의 길을 자처했던 사람이고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했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지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부분도 많았고 그런 차원에서 호칭도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최근 호칭 위원장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두각을 못 나타신 게 아니라 아쉬움이 많았던 그랬던 길이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 또 함께 인생책에 대한 얘기 해주실 분, 기자 생활 오래 하시다가 지금은 지식 큐레이터로 또 유명한 분이시죠. 전병근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병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양한 시각으로 책의 깊이를 더해줄 허희 문화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국회 나들이 얼마 만에 하시는 건가요? 아주 오래됐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2017년 5월에 모든 공직에서 떠나게 됐거든요. 예. 그 이후에 국회에 거의 안 왔습니다. 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예.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정도 참석을 했었는데 네. 지금도 국회에 오면 아주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제가 정치에 가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인이라는 평가는 받았지만 스스로 정치가는 아니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현역들이 하는 것이다. 그 현역들이 잘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국회에 오는 것을 스스로도 별로 달갑게 느끼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인생 책방에 와주셔가지고 그럼 정말 2배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히 인생 책방에서 인생 책으로 꼽으신 책이 이 데이비드 브룩스의 인간의 품격이라는 예. 책이었어요. 예. 비교적 최근 책입니다. 2015년도에 네. 초판이 인쇄가 돼서 제가 2015년 말쯤 샀었을 겁니다. 예. 이 책을 어떻게 보셨길래 인생 책으로 추천을 하셨던 건지. 제 공직 생활에서 가장 영향을 미쳤던 책은 이 책이 아니었고, 이 중국의 청나라 말기 중화민국의 초기였던 시대에 교육가이고 사상가였던 양계초 선생이 쓰신 예. 은빙설 문집이라고 하는 데서 방관자를 꾸짖노라고 하는 그 글을 조그만 소책자로 만들어서 낸 것에서 내가 많은 그 영향을 받았던, 공직의 영향을 받았던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이 너무 오래돼서 단종이 됐던 것 같았어요. 예. 그 대신 최근에 가장 뜻깊게 봤던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아주 즐겁게 이 책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 우리 허위 평론가님이 인간의 품격을 좀 소개를 간단히 해주세요. 네, 이 책은 그 자수성가한 그룹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부모의 부를 대물림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이뤘던 그 보보스라고 하는 집단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사람들에 관해서 책을 냈던 그 데이비드 브룩스 그 작가가 쓴 책입니다. 여기에는 그 빅미와 리틀미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빅미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큰 나, 말하자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 나를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의 세상은 그런 빅미의 시대라는 건데 이런 시대에서 리틀미, 헌신, 겸손, 절제와 같은 그러니까 작은 나, 하지만 예. 어쩌면 빅미보다 더 큰 나에게 집중하는 네. 것을 좀 역설하는 책으로 여기에서 실제로 그런 리틀미를 추구했던 네. 그 유명한 사람들을 또 배치해놓고 그 사람들의 일대기가 어땠는지를 설명해놓고 있습니다. 전 작가님은 특별히 이 책을 쓴 데이비드 브룩스를 직접 만나신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네, 벌써 4년 전이네요. 2016년 2월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요. 심 지사님께서 2015년 말에 입으셨다고 했는데 아마 그 출간 직후에 저도 이 책을 알게 됐고요. 책을 보고 인터뷰를 꼭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로도 알려져 있지만 데이비드 브룩스는 지금도 뉴욕타임즈의 고정 칼럼니스트입니다. 제가 받았던 인상은 그 유명한 네. 칼럼니스트라든가 알려진 어떤 명성에 비해서 굉장히 소탈했습니다. 사실은 인터뷰를 하고 싶었던 생각이 든 이유도 저자가 이야기한 부분이 저한테도 굉장히 와닿은 부분이 많았어요. 네. 서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난 이 책을 쓴 이유가 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유명한 글을 쓰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게 네. 저는 조금 놀랍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 등장한 인물들이라든가 내용이 굉장히 우리가 높이 우러러보거나 대단히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간을 들여다보면 내가 남에게 노출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싫은 그런 부분들을 품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스스로 극복해 왔는가를 잘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 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력서와 조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랄까 빅미를 추구하는 사람 이력서에 한 줄 더 자기의 어떤 성과나 성취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사는데 리틀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내가 죽을 때 한 줄 읽는 그 조문.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다. 이거를 위해서 일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읽었는데 공감을 하시는지요? 삶의 목표. 이 책을 제가 사게 된 동기가 저는 서문을 안 보고 책을 사는 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문의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력서의 덕목과 조문의 덕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왜 봤냐 하면 예. 나도 이제 공직을 떠나야 되는데 네. 완전히 은퇴한 생활로 돌아갔을 때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냐. 네. 그것 때문에 이 책을 샀습니다. 서슴없이 샀는데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내가 왜 이 책을 추천을 하느냐 하면 많은 지식인들이 스스로 지식인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리더 그룹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이에요. 그 자질이 무엇이고 역할이 무엇이고 또 소명이나 사명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행스러운 것은 이 책을 읽고 네. 공직 생활 동안에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예. 이건 사실은 이 책이 말하는 겸손과 겸양과는 거리가 먼 얘기지만 내 스스로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네.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네네. 제게는 큰 보탬이 되는 네.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서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서문이 끝나고 이 데이비드 브룩스는 이 책에서 9명의 이제 위인을 소개하게 됩니다. 전병근 작가께서는 9명의 위인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뭐 서문에서나 본문에서도 네. 저자가 말을 하고 있지만요. 개인적인 선호도도 물론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관통하는 중요한 어떤 특징이랄까요? 유명한 사람이라기보다 성공한 인물이라는 것보다 네. 거쳐온 과정이 다 보면 나름의 계곡을 거쳐왔던 그 계곡을 어떻게 지나왔던가 이게 성공한 모습보다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과정을. 다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겪을 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노력을 통해서 극복했던 사람들이라는데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이 책의 전제라고 느꼈던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선설 얘기하고 성악설 얘기하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인간은 뒤틀린 목재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다 결함이 있는 존재다 인간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처음에 이제 나온 인물이 낯선 인물이에요. 프랜시스 퍼킨스. 예, 이분이 알고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그 장관이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1933년 그러니까 네.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노동부 장관을 했는데요. 네. 여성 최초였습니다. 예. 이때 정말 괄목할 만한 정책들을 많이 펼쳤는데 네. 대표적으로 뭐 최저임금제, 또 근로시간 상한제, 아동노동 금지, 또 그 뉴딜 정책의 또 근간이 되는 청년 근로단, 여성사업단 등을 조직한 것도 바로 이 프랜시스 퍼킨슨입니다. 예. 이때 그 루즈벨트 대통령과의 일화도 좀 흥미로운데요. 예. 처음에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라고 했을 때 전 그런 역량이 못 됩니다라고 사양을 거듭하다가 예.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밖에 없다라고 해서 임명이 되는데 루즈벨트의 그런 정책에 대해서 네. 계속 비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럴 거냐라고 했더니 네.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서 이런 조언을 해달라라는 것으로 또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예. 그만큼 오랫동안 그 루즈벨트 대통령 옆에서 그의 정책들을 보좌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최초의 사선까지 한 그 그렇죠. 대통령인데 네. 그때 내내 이 퍼킨슨이 장관으로 보좌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으니까요. 12년 동안 버킨슨이 장관 노동관사를 했지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정책에 대한 결정적 조언과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 도왔던 분이긴 한데 네. 이분이 아주 놀라운 분인 것은 나는 이분이 천직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해를 하고 소명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우리에게 시사하는 그런 예, 예. 많은 에피소드를 남긴 것. 네. 이건 공직자라면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봐야 될 만한 그런 수범적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신 천직으로 이분이 전환되게 된 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화재 사건. 화재 사건. 네. 그게 좀 미국에서 유명한 화재 사건인가 봐요. 1911년 3월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의 큰 의류 공장의 화재 예. 사건이었어요. 3월 25일 집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손님 중에는 당시 31살이었던 프랜시스 퍼킨스도 있었다. 그녀 또한 오래된 중산층 가문 출신이었다. 마운트 홀요크 칼리지를 졸업하고 뉴욕 소비자연맹에서 일하면서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는 인물이었다. 워싱턴 공장 근처에서 불이 났어요. 차를 마시려던 귀부인들이 집 밖으로 달려나갔다. 퍼킨스도 치마를 추어 올린 채 불이 난 곳으로 뛰어갔다. 창문에서 헝겊 뭉치 같은 게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사람들은 공장주가 값비싼 물품들을 지키기 위해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뭉치들이 계속해서 떨어지자 구경꾼들은 그것이 헝겊 뭉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이었다. 죽을 것이 빤한데도 창밖으로 몸을 던지고 있었던 것이다. 뛰지 마세요. 곧 구해줄 거예요. 실은 그렇지 않았다. 불길이 그들의 등을 핥고 있었을 뿐이다. 결국 47명이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트라이앵글 셔트웨이트의 끔찍한 화재는 뉴욕 전체를 충격에 몰아넣었다.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했는지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어요. 어디를 가나 그랬죠. 우리 모두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만 같았어요. 너무 미안했어요. 생존자 중 하나인 메리 부살리는 서로 먼저 탈출하려고 몸부림치던 그 아비규환의 순간을 훗날 이렇게 묘사했다. 나도 얼마나 사람들을 밀치고 차내고 했는지 몰라요. 나도 다른 사람을 밀쳤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밀쳤죠. 누구든 만나면 밀치고 깔아뭉개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화재를 목격한 후부터 퍼킨스의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천직이 되었다. 도덕적 분노가 삶의 궤적을 바꾼 것이다. 상류사회의 행동 방식에서 멀어졌고 점잖은 개혁론자들이 빈민층을 돕는 방법에 대해 참을성을 잃었다. 퍼킨스는 단단해졌다. 그녀는 거칠고 혼란스러운 정치계에 온몸을 던졌다.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들에게 닥친 것과 같은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만 있다면 타협을 하고 부패한 관리와 공조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대의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이런 재해가 나면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떨어지는 하얀 물체를 보고 처음에는 사장이 물건을 구하려고 던지는 걸로 착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사람이었다. 거기서 자기가 부정과 부패한 그런 사람들과도 타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뛰어난 그 발상의 전환이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내가 해왔던 행정의 사례들과 비교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기저에 깔려있는 소명의식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일반인들이 사건, 사고가 나기 전에 자기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와 책무를 하지 않고 사건이 나면 그 사건 난 것에 대해서만 질타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사후에 어떻게 이것을 재발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지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타협하고 자기의 반대편과도 손잡고
이거 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참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았겠다. 예, 그런 그리고, 생각을 했죠. 그것을 이루어낼 만한 역량을 갖췄다는 게 중요한 예,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역량을 산 루즈벨트 대통령을 나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리더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네. 사람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조직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그게 리더인 것이거든요. 네. 그 리더와 참모 역할을 했던 이 포킨스 장관이 아주 그 한 시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었던 그런 콤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허위 평론가님, 이 퍼킨스가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했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다고 뭐 장관이 하라는 대로 할 만한 또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을 움직이기 위해서 퍼킨슨이 어떻게 했는지가 좀 자세히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시소가 굉장히 또 재밌더라고요. 네, 이 책의 87쪽과 예. 88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징 중 하나가 그 조언을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라고 생각을 했던 퍼킨스가 네. 이런 방법을 준비합니다.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그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 대한 아웃라인을 적은 한 페이지짜리 메모를 준비했다. 그 아웃라인을 같이 살펴본 후 루즈벨트가 그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퍼킨스는 대통령이 방금 한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했다. 이 방법을 실행에 옮기라고 하시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라고요. 이 부분에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리더 역할도 하셨고 조언하는 보좌 역할도 하셨기 때문에 책을 보기 전에 예, 청와대 행정수석을 예, 노태우 대통령 때 마지막 1년을 했어요. 예. 그때 나도 같은 그 방법으로 대통령께 결재를 받곤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꼭 갈 때 이러한 이한 삼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더는 역시 귀가 커야 리더이고 예. 참모는 그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돼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서 나도 그랬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먼저 설득해야 할 대상이 대통령일 거고 대통령이 또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받아들였거나 판단을 잘못하면 설득해놓고도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주지할 수 있도록 계속 이 퍼킨슨이 어떻게 보면 루즈벨트에게 강조하는 방법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 전 작가님, 이 퍼킨슨이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이름을 남겼잖아요. 어떤 면이 그렇게 이름을 남기게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아마 생소한 이름일 겁니다. 네.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 루즈벨트 대통령 이 이름만큼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퍼킨스는 대단히 유명해서라기보다 뉴딜이라는 정책의 막후에 중요한 인물로 더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예. 역사에는 알려지지 않지만 그런 전문가들이 참 많지요. 예. 이 퍼킨스 같은 경우는 나름의 소명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이나 무엇을 네. 통해서 알려지는 것보다도 내가 추구하는 바, 그게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보면 세간의 평판이나 어떤 갈등조차도 불사했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당대에는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역설적인 인물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 퍼킨슨이 남긴 유명한 말들, 우리가 새길 만한 말들을 많이 소개하잖아요. 그거 좀 소개해 주세요. 이 책의 특징이기도 한 것 네. 같은데요. 사실 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인물이 한 이야기 자체를 직접 인용으로 옮겨놓지는 않습니다. 예. 대신에 다양한 텍스트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이제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이 책에서 그 퍼킨슨 이야기를 하면서 빅터 프랭클의 저서를 거론합니다. 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인데 이 빅터 프랭클이 유대인으로서 그 나치 학살 당시에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되거든요. 얼마나 참혹한 상황이었겠어요. 가족들도 다 잃고 자기가 살아남은 상황에서 정말 삶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엄혹한 시대를 살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소명의식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건 프랭클의 문장인데요.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기대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기를 멈추고 대신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시시각각 삶이 던지는 질문을 받는 존재로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예. 이게 퍼킨슨도 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퍼킨슨이 그 화재 사건을 계기로 어떤 천직, 그러니까 소명의식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삶이 내게 주어진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파고 들어갔던 네. 그의 삶과 일치했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제 미국에서 뭐 12년씩이나 장관을 하신 분이 사실 굉장히 재산도 없이 쪼들렸고 또 남편도 불행했고 예. 딸도 불행했고 정신병. 불행했고 예. 그 말년에 혼자 쓸쓸하게 또 눈을 감았다는 얘기가 너무 가슴이 예. 아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개인적인 어떤 삶의 행복은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그 소명만을 위해서 달려온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삶을 쫓아야 되나 막 크게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그 소명의식에 살아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내면과의 투쟁을 통해서 그런 게 가능할 것이고 네. 강한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희생과 헌신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이 아니면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끝까지 이 보기에서는 자기를 잃지 않은 생을 살아서 지금도 평을 받는 거 아닙니다. 회자가 되고. 다음 사람으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분은 좀 널리 알려진 분이죠. 미국의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정말 어린 시절에 반항적이고 충동적인 아이였구나. 이런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이 어린 시절의 반항기를 보면 전 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예, 아니 저도 뭐 한 반항했거든요. 앞으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큰일 하실 것 같은데. 네. 뭐 일화가 네. 여기 쓰여져 있는데요. 예. 아이젠하워가 이제 10살 때 예. 형들은 이제 좀 컸다고 예. 그 할로윈 데이 때 동네에 이제 저녁에 과자 사탕을 얻으러 사탕 나가는 얻으러 걸 다니는 풍습이 부모님이 있죠. 허락을 했던 거예요. 근데 네. 아이젠하워는 이제 10살 됐으니까 넌 아직 어리다. 집에 있어라라고 한 겁니다. 근데 아이젠하워가 화가 난 거예요. 네.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마당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에 주먹을 계속 내리친 거예요. 10살 손이 때? 피범벅이 될 정도로. 성격 참 그랬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회초리를 때리고 이제 어머니가 와서 그 손을 치료해주면서 이제 너 가슴 속에 불타는 그 증오, 그런 미움들을 너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 말이 아이젠하워에게는 평생 가슴에 남았던 겁니다. 그 말을 되새기면서 자신이 화가 날 때마다 네. 그 이야기를 떠올렸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바뀌는 건 아니죠, 사람이. 예. 사관학교에 들어가서도 그런 문제는 또 발생을 합니다. 도박, 흡연, 또 이런 것 때문에 벌점을 많이 받았고요. 병장 때는 춤을 너무 열심히 춰서 이게 좀 약간 풍기문란했나 봅니다. 진짜요? 그래서 이등병으로 예. 계급이 강등이 돼요. 군대에서 계급이 강등되는 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나죠. 그런데 그런 시련들을 다 겪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아이젠하워가 성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야. 뭐 그 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아이젠하워가 그 일정 관리 비서를 두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일정 관리 비서가 이제 사람들한테 아이젠하워가 오늘 갈색 옷을 입은 거야, 막 이렇게. 갈색고. 네.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막 놀라는 겁니다. 왜 왜 그런가 그렇죠? 봤더니 아이젠하워가 좀 기분이 안 좋은 날은 항상 갈색 옷을 입는다라는 걸 경계해, 나 오늘 이거 입었어, 그렇죠. 뭐 이건가요? 비서가 발견한 거예요. 사무실 사람들에게 오늘 조심해라. 갈색 옷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 분이었군요. 아까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걸로 지금 나오는데 위원장님 저기 부친께서도 교육자셨지 않습니까? 그랬죠. 혹시 좀 비슷하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개구쟁이 장난꾼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자전거를 갖고 싶으면 자전거를 안 사주시니까 네. 손님이 자전거를 타고 우리 이제 집에 오시면 말씀 나누고 식사하시는 동안에 자전거를 몰래 타고 조그마한 학생이 큰 자전거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한쪽 네. 발만 걸치고. 예. 그러다가 자빠져가지고 자전거가 완전히 부서진 적도 있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머니께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점심 식사를 만들어서 손님 대접을 해드리고 그동안에 우리 동네에 있는 자전거포에 가서 이걸 고치도록. 그리고 그때 돈이 많이 들었는데 그걸 아버지께 말씀 안 드리고 어머니가 달걀을 이렇게 모아서 팔고 그랬어요. 예. 그런 걸 팔아서 모아놓으신 돈으로 대신 갚아주시고 남의 자전거에 손을 댄 것 자체가 얼마나 나쁜 일인지에 대해서 내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후로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남의 물건에 손대는 버릇이 없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셨거든요. 예. 아버지께 꾸중을 듣는 것보단 자상하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충분히 설득당할 수 있는 아들이라는 것을 어머니가 아셨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지자는 막여부라고 합니다. 아들을 아는 사람은 부모다고 이렇게 해서 지자는 막여부라고 하는데 요즘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해서 부모가 알려고도 안 해요. 무조건 원하는 건 다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런 교육으로는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리틀 미와 같은 인간을 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젠하워가 그 상사 두 사람을 만났었더라고요. 그 폭스코너 장군이라고 저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봤고요. 그 맥아더 장군은 뭐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맥아더 장군은 은근히 혹평을 하고 폭스코너라는 분은 굉장히 그 잘 묘사를 해서 왜 이분의 전기가 없을까 할 정도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네. 이 코너 장군에 대해서는 정말 극찬을 하죠. 예. 이분만큼 내가 살아생전에 정말 예. 겸손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어. 너무나 존경스러웠다. 네. 뭐 이렇게 회고를 하는데요. 반면 메가더는 이제 상사로서 존경은 하지만 네. 인간적으로는 비호감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뭐 워낙 우리 역사하고 관계가 깊은 예. 장군이긴 하지만 실제로 과시욕이 좀 넘치는 인물이었다고 해요. 그 여기 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뭐 일화 중에 하나는 보통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는 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 너무 웃겼어요. 메가더는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해요. 3인칭으로. 예. 네, 아니 이런 분이었나? 저도 보면서 가끔 생각을 좀 있죠. 했는데 네. 이 아이젠하워가 메가더 장군 밑에서 네. 6년 넘게 일을 하면서 네. 뿌리 깊은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다스리냐면 네. 이제 화가 나면 네. 그걸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기장에 그 사람의 이름을 막 적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분이 안 풀리면 이름을 적은 종이를 막 구겨서 예.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예. 예. 만약 주술 인형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예. 그 메가더와 이제 관계를 맺었고 결국 이 코너를 비롯해서 메가더까지 아이젠하워가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예. 믿을 만한 친구야. 아.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해내라는 신뢰감을 상사들에게 심어줬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나무를 막 10살 때부터 이렇게 펴갖고 피범벅이 될 정도로 이게 확 올라오는 성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운 사람도 있었을 건데 그럴 때는 막 써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일반 자기계발서 같은 거 읽으면 그렇게 하라고 나오거든요. 이 책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네. 자기 분노의 절제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할 줄 압니다. 근데 나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네.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몰라요. 예.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 상대에 대한 배려, 진정한 배려, 이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겸양이고. 근데 그 아이젠하워가 우리 동양에서 얘기 많이 하는 중용이라는 덕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중용의 미덕이라는 걸 강조하거든요. 네. 이 책의 135쪽에 나오는데요. 이 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양극단에 있는 것들을 그냥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우리에게 중용이 필요한 이유는 영혼이나 정신의 근본적인 분열에 있다. 아이젠하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열정이었지만 그를 제어하고 감시한 것은 자기 억제력이었다. 네. 두 충동 모두 완전히 쓸모없지도 완전히 무해하지도 않은 것들이었다. 보통 열정과 자기 억제력, 이 상반된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네. 그런데 그 혼란스러움이 어떻게 보면 중용이라는 것을 아이젠하워가 발휘하면서 적절하게 자기의 인생에
동력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극 단위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예. 아이젠하워를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든 에너지였음을 저는 이 챕터에서 메시지로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미리 얘기 듣고 읽었으면 좀 쉽게 읽었을 것을. 그렇군요. 자, 다음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에는 뭐 9명의 인물에 대한 소개가 나오지만 오늘 나온 분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한 분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마샬 플랜으로 아마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전 미국 국방부 장관 조지 캐틀렛 마셜입니다. 여기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인이 된 문제아를 문제아라고 예. 되어 있죠. 사실 이 큰 제목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 원서 제목을 보면 로우 투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캐릭터, 그 사람의 어떤 개성, 사람됨을 갖추기 위해서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 로드가 과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번역한 제목은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니까 뭔가 완성된 것에 대해서 네네. 초점 맞추게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원서 제목이 조금 더 저자의 진위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맥락에서 보자면 네.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완성된 형태라기보다는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는 길에서 보면 출발점은 오히려 더 문제가 많았거나 그 과정 자체가 평탄치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예.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을 통해서 다듬어 나갔다는 거죠. 예.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어린 시절 그런 형을 더 많이 인정을 해주고 형과 어머니가 얘기할 때 나는 사관학교 가고 싶어 그런 얘기했는데 형은 얘는 사관학교 안 돼 하고 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들었지요. 본인은 아마 사관학교를 가고 싶다고 졸랐던 모양인데 그렇죠. 형이 어머니한테 제가 어떻게 가요 하고 반대라는 걸 듣고 네. 아마 놀랐던 것 같은데 이 책의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놀라고 나서 한 행동이 겸손한 사람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성향이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무슨 성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아마 이제 그 대화 자리에 가서 예. 형 뭐 하는 거야? 몸을 나랑 지금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한바탕 싸우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마셜은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마셜은 좋아. 그럼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몸소 증명해 보이겠어라고 외부의 부정적 자극을 자신의 긍정적인 힘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이 가진 힘은 외부의 그 부정적 자극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직접적으로 다시 폭력적으로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오히려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는다는 것. 그게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확 터트리지 않고 딱 생각을 하고 있다가 보여줄 거야. 네. 할 수 있어 하고. 예. 아이젠하워랑 마셜의 또 관계도 재밌죠. 이 책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예. 그 2차 대전을 할 때 사실 마셜이 총사령관이었죠.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이 아이젠하워였는데 예, 예. 사실은 그 승리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 인기에 힘입어서 대통령까지 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마셜이라는 사람이 그 수하의 장군들을 잘 조율했던 그런 덕목을 갖춘 마쿠에서 예, 그런 예. 역할을 한 거군요. 예, 그때 쟁쟁한 장군들이 나름대로 개성이 아주 강했거든요. 그 장군들 잘 조율한 걸로 나중에 도구의 평가를 마샬이 참모총장이었었죠. 예. 루즈벨트 대통령이 참모총장을 했는데 예. 당연히 이 사람이 가야 된다고 누구든지 다 인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작전을 구상하고 추진했던 사람이고 예. 인물을 배치하고 예. 과거에 그 잘못된 인사 배치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했던 분이 마샬인데 예. 루즈벨트가 마샬이 워싱턴을 떠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마샬이 자기 대신에 아이젠하워를 보내고자 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뜻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걸 받아주고 자기의 실속을 차리지 않은 것이죠. 마샬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예. 여기 보면 그는 바람을 피우거나 네. 친구를 배반하거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거나 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간에 뭐 네. 비뚤어진 생각을 좀 가질 수는 있었겠지만 네. 자라면서 자기 절제를 배우고 자기 내면의 소양을 더 기르기 위해서 품격을 기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게 끝까지 가서 미국이 이 2차 대전의 승리를 거두고 또 마셜 플랜을 통해서 유럽을 부흥시키고 하는
그런 결정적 역할을 맡게 됐던 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재밌었던 부분이 아이젠하워가 일기 쓰면서 막 분노가 막 올라오면은 그 사람 이름 써고 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마샬은 아예 일기를 쓰기를 거부하고 한 글자도 남기지 않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나오죠, 여기? 네, 여기에 나옵니다. 205쪽에 있는데요. 네. 일기를 쓰다 보면 후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그게 너무 염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그 연결성이 예. 굉장히 강했던 예. 사람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전쟁 상황에서는 이기는 일에 객관적으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일기를 쓰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주저하거나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자기 마셜이 기만에.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그 마셜이 가지고 있는 네. 태도,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군인에게는 어울리지 않고 특히나 자기의 커리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던 인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병문 작가님 그 버지니아 사관학교를 다녔다고 나오는데 네. 이 버지니아 학교에서 금욕을 가르쳤다고 하거든요. 그게 마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공군사관학교에 교수로 생도들을 가르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조금 아세요? 네, 그래서 생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교육을 받는지를 네네. 가까이서 봤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아마 시대착오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네. 예전에 군대 가야 뭐 사람이 된다. 특히 남자들 경우에 그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네. 했었거든요. 부모님들은. 근데 저는 반은 맞고 반은 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절반은 무슨 말씀이냐면 기율을 배우게 됩니다. 기율, 기율이죠. 기율. 예, 기율.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인관을 하죠. 보통 장교거든요. 그러면 제일 이제 낮은 단계가 소인데 수하에 부대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럼 생과사를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결정에 그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나의 결정이, 나의 생각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게 돼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배우게 되는 거죠. 그때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근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군인들한테는 사실은 위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있어야 될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에서는 뒤틀린 인간이라고 이렇게 뒤틀린 목재 같이 예. 인간을 표현을 했지 예.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악설을 주장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네. 인간은 다 뒤틀린 목재다. 근데 저는 목재가 똑바로 크려고 하면 처음에서부터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그런 토양을 타고나야 된다고 봐요. 마샬이나 아이젠하워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사관학교 교육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사관학교 교육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신사가 무엇이고 그리고 리더가 무엇이고 참모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시켰다고 봅니다. 예. 교육이 얼마나 인간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함께 된 그런 책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이제 한국판 제목이 인간의 품격이고 부제로 삶은 성공의 이야기가 아닌 성장의 이야기다. 예. 네,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그 마지막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장에 보면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심 위원장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이 부분. 끝맺을 것인지. 예. 글쎄,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심 대표형 공직 생활에서나 가정 생활에서나 흠결 없이 잘 지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야. 네.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스스로 생각하면 아주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던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정을 쏟아서 이룰 수도 있었는데 네. 이런 후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책을 읽고 제가 느꼈던 것은 내가 공직 생활 동안에 해왔던 인본 행정과 경영 행정을 양대 축으로 한 행정가로서의 역할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이 책에서 마지막에 얘기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유능한 리더는 인간 본성의 결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결에 따라 사람들을 이끌려 한다.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손실은 올바른 판단으로 얻는 이익보다 항상 더 크다. 따라서 현명한 리더는 조직을 잘 관리해서 자신이 맡았을 때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지식이 남보다 좀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내가 리더 그룹에 속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현역 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난 뒤에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예. 내면과의 정말 심층투쟁을 통해서 자기를 갈고 닦고 그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하는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저자가 시간이 없으면 저기 서론하고 마지막 장만 보라고 했었잖아요. 그 마지막 장에서 좀 우리가 꼭 소개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여기에서 인본주의 심리학을 네. 저자가 거론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 심리학이 그러니까 과거의 프로이트 심리학 같은 경우는 콤플렉스라는 얘기로 네. 우리에게 언제나 결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처해야 하느냐를 이야기를 했다면 인본주의는 우리의 내재한 무의식 자체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거든요. 네. 이게 실제 그 미국의 학교에 이 인본주의 심리학의 바탕을 둔 문구를 거는 것으로 또 그것을 이제 실현시켜 놓았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IAL AC라는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 그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I am lovable and capable. 그러니까 나는 사랑스럽고 유능하다. 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런 자부심 갖기 운동에 대한 것. 그러니까 뭐 앞에 설명했던 뒤틀린 목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사랑스럽고 유능하다라고 믿는 그 자신감 속에서 우리의 삶도 그 만족도, 자존감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저한테는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네요. 전 작가님. 이 책의 예. 주제가요. 네. 겸손과 겸양이거든요. 예. 자기 자신에 대한 꽉 찬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없으면 남을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그만큼 속이 꽉 찬 사람이라고 내적 저는 힘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겸손이 가능하다. 그래야 비굴하지 않죠. 예. 그렇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고 비굴해지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말씀들을 네네. 하셨는데요. 조금만 보태자면 네. 자칫하면 대단한 뭐 대통령이나 장관을 지낸 사람, 유명한 작가들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쉽지만 네.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우리 개개인들이 사실은 공동체에 속하는 한 그런 공적인 역할들에 연결이 돼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상황이 굉장히 다급하잖아요. 이번 일만 보더라도 사적인 데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다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개인적인 것들이 우리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냐가 물론 위치에 따라 중요도는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공적인 역할들이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자기의 어떤 수양이랄까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과정이라는 걸 저는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심대평 위원장님의 인생책 인간의 품격을 같이 읽어봤는데 확실히 그 삶의 통찰력과 경륜과 지혜를 갖추신 분하고 이 책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면서 이 책을 얘기하니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는 이제 느끼지 못했던 깊이까지 오늘 쑥 들어갈 수 있었던 대화여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칭찬은 아니시죠? 예. 아유. 위원장님 두 분이 오늘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아주 책의 내용을 훨씬 이 속속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저는 서문과 에필로그만 읽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전체를 다 한번 섭렵해보는 그런 독서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심대평 위원장께서 추천한 인생책 데이비드 브룩스의 인간의 품격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을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뭐 읽지? 맹수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읽지 맹수지입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이럴 때 지식도 쌓고 시간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독서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시기에 읽으면 딱 좋을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는 말처럼 우리의 두뇌는 어떻게 관리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잠재력을 키워준다고 하는데요. 잠자고 있는 두뇌를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교육학자가 정리한 두뇌 사용법, 언락을 소개합니다. 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해낼 수 없다는 편견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화제가 된 미국 스탠퍼드대 조 볼러 교수. 이 책은 그녀가 62회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자기 한계를 어떻게 깼는지에 대해 분석합니다. 타고난 재능을 믿지 마라, 실패를 사랑하라, 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마라 등 뇌과학을 통해 밝혀진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간이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6가지 법칙을 정리했는데요. 저자는 뇌는 타고난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탈출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제34회 썬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영화 카메론 포스트의 잘못된 교육의 원작 소설이 출간됐습니다. 12살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책 에밀리 M. 덴포스의 장편 소설 사라지지 않는 여름 소개드립니다. 여자에게 호기심을 느끼며 성적 지향에 대한 고민으로 방황하는 12살 소녀 캐머런 포스트. 갑작스런 사고로 부모를 잃고 그 죄책감으로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됩니다. 할머니와 이모 손에 맡겨져 성장하던 포스트는 동성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에 의해 교정시설로 보내지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소설은 10대 레즈비언 소녀가 겪는 사건들을 통해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세상에 대한 시선을 고발하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과 소외의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즘도 한류 붐을 타고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국에서도 우리 인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인삼이 세계에 소개된 것은 언제였을까요? 서양 문헌 속에 등장하는 우리 인삼의 역사를 인삼의 세계사에서 되짚어봅니다. 고려 인삼이 서양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1617년. 영국 동인도 회사의 통신문인데요. 한국의 인삼에 대해 죽은 사람도 살려내기에 충분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려 인삼은 커피, 사탕수수, 면화 등과 함께 17세기부터 세계 교역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예수의 신부들이 인삼을 직접 경험하고 쓴 보고서, 인삼 연구에 매진한 유럽 지식인들의 논문들, 철학자 존 로크의 기록 등 다양한 문헌을 통해 인삼이 서양 역사 속에서 미친 영향을 샅샅이 추적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어른이 된 뒤에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동학대로 인한 문제점과 치유법에 대한 안내서, 멍든 아동기 평생 건강을 결정한다 소개합니다. 이 책은 언어적 폄훼와 모욕, 정서적, 신체적 방임과 학대, 함께 사는 부모의 정신질환 등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겪은 다양한 사례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저자는 이들의 의학 연구 자료와 심리 상담 자료 등을 바탕으로 생애 초기의 스트레스, 즉 아동기 역경 증후군이 훗날의 질환과 연결되는 원리를 추적합니다. 또한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도 소개하는데요. 명상과 수련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면 정서적, 신체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지는 빅데이터 연구 분석들.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온갖 통계 데이터가 범람하는 시대. 그 속에 숨겨진 문제점들을 파헤치는 증거에 오릅니다. 다양한 보고서와 논문, 뉴스 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빅데이터.
70년 넘게 사회학을 연구한 하워드 베커 교수는 모든 데이터 통계에는 오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하나씩 짚어내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한 모순이 없어 보이지만 개념의 변화나 허위 보고, 과감한 일반화 때문에 진실이 왜곡되는 사례들을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오류가 없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방법, 증거를 활용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잊지 않습니다.